예, 안녕하십니까. 알짜경제 랜선 토크쇼 바른미래당 경제 통통통. 예, 성시경의 맛있는 경제 오늘 또 함께합니다. 예, 바른미래당 최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성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셨습니까? 저희가 오늘 이렇게 맛있는 경제 옷차림으로 이렇게 앞치마를 좀 둘러봤는데요. 좀 요리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오늘 머리를 좀 짧게 잘랐습니다. 방송도 있고 해서 좀 더 젊어 보이고 좀 더 이렇게 똘똘해 보이려고 이런 헤어스타일도 나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뭐 또 자랑을 좀 할 일이 있어서 자랑할 거리를 한 가지 들고 나왔습니다. 짜자잔. 방송이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예, 잘 보이시죠? 저희 당이 지금 국회가 예결산을 진행하는 이제 예결위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가 진행 중인데, 저희 당이 5분의 의원 중에 3분이 모 언론사의 평가에서 이렇게 상위권에, 그리고 특히 최이배가 1등을 했습니다. 최이배 의원 1등 하는 것만 계속 꺼내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13개 우리 상임위에서 바른미래당 의원님들이 8분이 1등을 했었었는데, 이번에 또 예결위에 대해서도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아주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 그래서 진짜 알토란 같은 그런 일당백하는 그런 바른미래당 우리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오늘은 또 우리 국가적으로 특별한 날입니다. 수능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근데 왜 하필 오늘 같은 날 방송을 하죠? 네. 오늘 같은 날은 수능을 끝난 아이들과 맥주 한잔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아니면 편하게 자녀부터 돌보시고 나중에 뭐 꺼내서 다시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예. 네. 아마 지금 시내에 좀 주요한 곳을 가면 우리 또 고3 시험을 마친 친구들이 왁작지껄 재밌게 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오늘 이렇게 또 방송을 합니다. 방송에 대한 평가 좀 들어보셨습니까? 본 사람이 많긴 한데 뭐 좀 재미가 없다. 재미가 땡땡땡 뭐 이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했더니 가장 많은 평가가 정말 유익한 방송이었다. 공부할 수 있는 좋은 방송이었는데 재미가 좀 없더라. 그래서 제가 막 머리를 짜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재밌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결론을 얻었습니다. 네, 뭐 되는 게 없잖아요. 그쪽은. 네. 뭐냐면은요. 유재석이 나와도 이 방송은 재미없겠다. 하여튼 뭐 경제는 재미로 하기보다 예. 조금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우리 제가 왜 유재석 얘기를 꺼냈냐면은 여러분들 아십니까? 혹시 우리 김성식 의원님 별명이? 잘 보시면 왜 제가 유재석을 얘기했는지 아실 겁니다. 50대 이상은 저를 이경규를 닮았다고 그러고요. 왜냐하면 이빨 튀어나온 게 비슷해서 그래요. 그다음에 그 밑에 연령층은 저를 이제 유재석을 닮았다 이렇게 말입니다. 메뚜기 닮았다라고 네. 그런 평가를 받으셨죠. 예. 그래서 오늘 메뚜기 얘기, 유재석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저희가 오늘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게 연말이 되면은 항상 이렇게 내년도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전망을 내놓죠. 그래서 언론들이 이제 주목을 하다 보니까 이 경제 전문가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 경제 전문가들이 별로 좋은 얘기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욕을 얻어먹는다라는 얘기까지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 한국 경제가 어떻게 갈 것인가 하지만 또 그걸 어떻게 우리가 문제점들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 오늘 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그리고 Q&A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진지하게 저희가 수업처럼 할 거니까요. 많은 질문을 댓글로 올려주시면 우리 성시경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로 한국 경제의 현 주소 어떤가라고 저희가 이제 뽑아봤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하향, 고용 쇼크가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장기 침체에 빠진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다라고 저희가 평가를 하는데 한번 우리 성식이 형이 또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경제는 업 앤 다운, 업 앤 다운 뭐 이렇게 반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단기 지표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뭐 단기 지표를 보고 성장률이 0.1% 더 전망치가 빠졌네, 올랐네 하는 것은 그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으나 거기 너무 매이면 안 됩니다. 예. 한국 경제의 이 본질적인 만성 질환을 제대로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띄워놓은 표를 보시면 2017년에는 성장률이 이제 3.1%였어요. 예. 그때 이낙연 총리가 예. 작년에. 작년에 예. 그러니까 이제 정권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6개월도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연말에 3.1이 나왔어요. 예. 성장률이. 예. 3점을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야 드디어 터널을 통과했다. 아. 뭐 이러면서 장밋빛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기억납니다. 은근히 이제 출범 6개월밖에 안 돼 문재인 정부 자랑을 좀 했죠. 예. 근데 뭐 올해 상반기를 지나면서 예. 이미 2.7%대로 다 성장률이 하향 전망되어 있고요. 예. 내년도 수치는 더욱 나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지표를 보고 너무 폼을 재려고 하면 또 나빠지면 그때가 살 말이 할 말이 없잖아요. 없죠. 예. 오늘 발표된 이제 고용 통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동안 이제 취업자 증가 폭이 대폭 이렇게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자 우리 정부는 어떻게 변명을 했냐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많이 떨어진 거는 그런데 자영업자 중에서 고용이 있는 자영업자 수준은 오히려 늘었으니까 뭐 질적으로는 개선됐다 이렇게 변명을 했어요. 예. 근데 드디어 10월달 통계에서는 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숫자도 줄어들고 말았어요. 아. 그러니까 한 번 부분적인 것 갖고 변명을 했다가 하고 떼어 넘어가려고 하면 한두 달 후에는 더 나쁜 통계가 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일희일비하기보다 제가 지금 보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글로벌 금융위기 08년도 이후에 한국 경제가 어떤 이유에서건 구조적인 장기 침체 국면에 빠져 있다. 왜 그럴까? 그 만성 질환을 치유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핵심은 물론 이제 생산성이 낮은 부분하고 총수요가 부진된 건데요. 예. 이 점을 잘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희일비하는 단기 지표 여기에 매여서 조급하게 이제 성과를 내려고 하면 단기 알바, 뭐 풀뽑기, 뭐 예, 그렇죠. 대학교에 뭐 소등하기 예. 이런 알바 단기 자리로 일자리로 재정을 투입해서 만드는 예. 그건 잘 해결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럼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를 좋게 만들 방법이 뭔가? 솜사탕뿐만 아니라 체력도 좋게 해서 우리 경제의 건강성을 높이는 길이 뭘까? 이제 그 점을 오늘 조금 재미는 없지만 예. 한번 연말에 진지하게 한번 따져보고 싶습니다. 예. 자, 방금 보셨다시피 이제 구조적 장기 침체.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장기적이다. 그리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한 분야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한 해법도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좀 길게 보면서 그리고 이 구조적인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같이 논의해야 된다. 그래서 재미는 없지만 진지하게 얘기해보자. 예,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행히 저 장기 침체 문제를 보고 좀 단편적인 정책 말고 예. 근본적인 이런 정책 패키지를 갖고 해보자라는 얘기를 최근에 예. 박승전 한국은행 총재께서 해주셨어요. 예. 박승전 총재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한국은행 총재를 했고 예.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예. 경제정책을 자문했던 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단기적인 정책으로 뭔가 이렇게 생색내려고 하지 말고 적어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장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좀 처방을 하자라는 비슷한 말씀을 해주셔서 예. 또 제가 같은 생각으로서 이 문제를 좀 더 제기하고 싶습니다. 예. 한번 다음 통계표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예. 이것은 이제 실제로 성장이 이루어진 이제 그래프입니다. 다 아는 그래프입니다. 뭐 예. 특별한 그래프가 아니고 정권 교체 성장률 마이너스 1% 법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모르겠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제 이 성장률이 계속 쭉쭉쭉 떨어져 와서 노무현 정부 때는 약 4%대의 성장을 했고요. 예. 그다음 이제
MB 정부 때는 3%대의 성장을 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2% 후반대의 성장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막 1%씩 실제로 성장이 떨어지고 있어서 문재인 정부 때는 어떻게 되나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수세선이 하락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실질적인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 이제 저성장 국면으로 빠졌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익히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이제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한번 더 산업별로 저희가 진단을 해본다면 어떤 내용을 할 수 있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주력 산업이라고 했던 이제 제조업 중에서 뭐 조선업, 철강업, 뭐 석유화학, 반도체, 자동차 이런 게 이제 다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으로서 한국 경제를 이끌고 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는 반도체 말고는 모두 침체가 되거나 예전 맞지 못하다라는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표를 한번 띄워봐 주시죠. 제가 그래서 한번 표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설비 투자가 잘 돼야 다음 이제 성장을 위한 기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설비 투자 표를 한번 봤어요. 이건 뭐 통계청에서 나오는 그냥 표입니다. 파란색 표는 이제 설비 투자 지수인데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뭐 어떻게 올랐다 이런 것들이죠. 이제 꽤 높은 것처럼 돼 있지만 빨간 것을 가만히 보면 2016년도, 즉 2015년도 후반부부터는 하락을 하죠. 반도체를 제외하면 거의 뭐 하락하거나 증가율이 제로이거나, 예. 그러니까 퇴보하거나 제자리 걸음이거나, 예. 반도체를 제외해놓고는 나머지 산업은 설비 투자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이걸 조금 앞으로 당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 반도체는 왜 주기적으로 이렇게 설비 투자가 들어갔죠. 그렇죠. 하면 일어났다가 대규모로 또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예. 그 지금 완전히 그거랑 연동이 돼 있어. 2013년도부터. 예. 그래서 이 점이 걱정이고 수출도 투자도 이런데 수출도 반도체를 제외해 놓으면 예. 다 그 평균 수출 증가율 4.4% 미만입니다. 반도체만 지금 올라가 있고 저것도 작년까지 통계인데 올해 와서는 이제 자동차 부품이 더 빠지고 있고요. 예. 선박도 좀 더 빠지고 있고 예.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걱정이죠. 이 반도체 중심의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반도체 부분이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질 만큼 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경쟁력을 갖는 것은 좋은데 반도체를 제외해놓고는 나쁘다. 그러니까 기존 산업의 생산성이 떨어졌다 이거죠. 예. 지금은 또 우리가 기존 산업의 생산성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거기에 대한 처방을 제대로 내야 된다 이거죠. 지금 저희 댓글에 그 성윤이라는 분이 반도체 설비는 우리 기술이 아님이라고 하셨어요. 저거 정확한 굉장히, 지적이십니다. 예, 중요한 지적이세요.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 SK 하이닉스에서 우리가 전 세계 60% 예. 장악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반도체 장비나 소재 시장은 예. 우리가 얼마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회사에 잠시 근무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의 모든 장비가 일본과 네. 독일, 미국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소재와 장비는 10%만 국산이고요. 예. 다 나머지는 이제 외국 수준이죠. 그래서 삼성이 10조 원 들여서 반도체 공장을 증설하잖아요. 예. 그 중에 한 7조 정도가 장비인데 예. 그 중에 한 5조 한 6천억 정도는 예. 외국 장비에서 좋은 일 시키는 거죠. 예. 이런 점이고 또 반도체는 뭐 좋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은 다행입니다만 고용은 또 상대적으로 많이 못 하잖아요. 워낙 장치 산업이고 설비에 의존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 경제의 선순환에도 조금 건강하게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도 문제를 삼는데 우리가 뭐 그렇다고 반도체를 뭐라고 할 일이 아니라 나머지 주력 산업들이 전반적으로 경쟁력과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측면 이 점을 잘 봐야 되고 특히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대우, STX, 성동만 하더라도 2015년 이후에 이른바 경영 정상화 조치를 하고 나서도 한 20조 이상 뭐 대출이나 RG 그 선수금 그래서 재정으로 엄청난 그랬고. 돈을 퍼부었죠. 그 중에 뭐 한 10조 정도는 결국 못 찾는 돈이 됐죠. 날렸다고 봐야죠. 자동차도 지금 굉장히 걱정이어서 지금 자동차는 이대로 가면 안 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기사에 그나마 이제 조선 업종에 대우조선해양이
다행히 올해 흑자로 좀 돌아설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수주량도 늘어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뭐 그게 우리가 예전에 호황기를 누렸을 때하고는 뭐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지금 이제 줄어든 건 사실이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산업의 어떤 구조적인 측면에서 한국 경제가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지금부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제가 한마디 말씀만 드리면 그러면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왜 반도체 빼고 나머지는 경쟁력이 이렇게 떨어지도록 가만히 있었냐. 예,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예, 근데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고 나름 노력을 했는데 두 가지가 미진했어요. 예. 하나는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는 중국 시장이 확대되는 것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었어요. 아, 그렇죠. 네, 중국이 중간재도 오히려 풀고. 쭉쭉 빨아들여줬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막 수출 많이 있고. 그러니까 중국 예. 등에 올라타서 예. 딱 이렇게 가면 경제가 좋았고 그러면서 기술 개발은 좀 소홀히 되고 이런 상황이었다가 예.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딱 터지니까 예. 우리 경제도 이제 몇 가지 부분 그동안 생산성이 뒤처졌던 조선부터 해서 예.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차에 중국이 중국이 따라와가지고 그렇죠. 밀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조금 열심히 한다고 나아질까? 아니다. 정말 발상을 바꾸고 예. 좀 과감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점을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국이 소비를 하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을 해서 팔았는데 또 지금은 미국에 가는 또 예. 수출 중간 기지기도 중간 하고. 기지 역할을 했고 지금은 이제 중국이 생산 기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나라는 그 큰 중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예,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 미국과 중국의 이런 큰 시장들의 변화에 우리가 굉장히 이제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미국과 중국의 빅 가이드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한번 얘기를 들어보죠. 최 비용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으르렁 하잖아요. 뭐 예. 제조업 관세 매긴다. 그렇죠. 근데 뭐 다 눈치채셨겠지만 단순히 뭐 기존 제조업에 대한 관세를 통해서 수출 뭐 조금 이득을 얻겠다는 것이 미국 생각이 아니라 예. 제조 2025라는 그 중국의 최첨단 산업 프로젝트에 대해 미국이 지금 반발을 하고 대응하는 억누러 거잖아요. 불러보는 거죠. 나가서 이제 금융시장까지 어떻게 예. 해보려고. 그런 정도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하고 중국의 대표 기업들을 제가 쭉 열거를 해놨는데요. 정보 서비스 분야라든가 인공지능 분야라든가 전자상거래 혹은 통신장비, 애플하고 네. 화웨이는 통신장비 쪽이죠. 우버, 디디 추싱은 이제 공유경제 쪽이고 테슬라하고 BYD는 이제 그 전기자동차 요 예. 원전이들인데 요렇게 거대한 플랫폼 기업들이 1대1로 대응되는 유일한 나라가 미국하고 중국이에요. 중국밖에 없네요. 다른 말로 하자면 중국은 예. 예전의 중국이 아니라 한국을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도 앞지르고 있다. 있죠. 예. 따라서 아까 우리가 장기적인 우리가 침체, 구조적인 침체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과거 산업, 기존 산업에 대한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예. 새로운 산업에 대한 새로운 산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좀 잘못한 것이 없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예. 규제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이 제일 장벽이 높잖아요. 높죠. 4차 산업혁명에 예. 관해서는. 그다음에 과학기술 분야에서 우리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 산하연구원에서 따져봤더니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지능형 로봇 이런 데서는 우리가 유럽, 중국, 미국, 일본, 한국 요 5개국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꼴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술력 측면, 소프트웨어 능력 특히 그다음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규제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 장기 침체 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점이다. 중요한 점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G2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대응을 해가면서 각자의 큰 기업들, 빅가이들이 결국 큰 시장과 산업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제 돌파구를 찾아낼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에 이제 빠지게 되는데요. 네. 과연 우리가 예전에 제조업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라고 했던 그 산업들이 특히나 잘했던 거는 생산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떤 노동자들의 뭐 근면 성실함부터 얘기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그런 해석을 했었죠. 그러면서 굉장히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우리가
부가가치를 많이 만들어냈던 그 과거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점점 약해지고 있지 않나. 그렇죠. 그러니까 예. 창의를 중심으로 해서 예. 먼저 선점을 하면 아예 그 플랫폼 경제의 일단을 장악해버리는 지금 이런 4차 산업혁명 그렇죠. 시대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같은 성장이나 신산업을 고민하더라도 예. 정부 주도형의 중독으로부터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되는 거죠. 예, 예. 정부가 과거에는 똑똑했어요. 예. 그래서 어떤 중공업 또 어떤 주요 산업을 하면 좋겠다. 예. 그러면 이제 재정도 지원하고 금융도 그렇죠. 지원하고 예. 또 재벌 체제 속에서 예. 전사적으로 지원해서 빨리 따라 붙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정부가 선구안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어렵죠. 예. 예. 그러니까 예전처럼 조선업 안 자동차 맞는 거지 이게 커브인지 직구인지 슬라이드인지 예. 포크볼인지 이걸 가려낼 수가 예. 없는 거예요 정부가.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의 변화 속도가 그만큼 더 빨라졌죠. 그러니까 민간이 실패하고 성공하고 예. 또 실패하고 또 민간의 실패의 경험이 축적되도록 하고 예. 그런 것도 높은 가치를 좀 매겨주고 하는 이런 생태계의 변화에 정부가 좀 노력을 해야지. 아 이게 미래 신성장 동력이겠다. 8대 선도 사업 무슨 5대 무슨 땡땡 사업 이렇게 예. 해서 찍어가지고 그렇죠. R&D 자금이나 산업 지원하다가 만약에 안 맞으면 안 맞으면 어떡할 건데요? 다 무용지물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전히. 그러나 산업이나 기술을 발전해 나가고 선택해 나가고 하는 측면에서는 결국 민간과 시장 또 그 창의에 맡기면서 예. 이렇게 초기 단계 때 이 죽음의 계곡을 넘어가는 신생 기업들을 도와주고 잘된 기업들 이제 스케일업 할 때 키울 때 그때 돈 좀 제대로 지원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기업 생태계 내에서 대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들 간에 뭔가 좀 협력적이고 개방적인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거. 예. 이런 거를 잘해야 되는 거지. 정부가 직접 내가 선수다, 예. 내가 선구안 좋다 하고 나오다가는 무조건 삼진 먹게 돼 있다고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R&D도 보면은요, 옛날에는 이렇게 국가가 R&D에 대한 이렇게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개발해보자. 근데 이제 그게 먹혔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지금의 어떤 국책연구원들이 그런 역할을 저는 지금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우리 당에서 다 같이 경기도 희흥에 위치한 한국산업기술대학에 갔다 왔는데요. 네. 상기대라고 하는데 이제 그 대학이 그 산단 내에 대학을 만든 겁니다. 20년 전에. 그래서 그 산단에 있는 기업들과 협력을 하면서 거기서 기술도 제공하고 또 인력도 양성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서 가서 봤는데 굉장히 많은 성과를 냈고 지금도 잘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거기서 이제 굉장히 오늘 새로운 걸 봤습니다. 뭐냐면은 학교 내 연구소인데요. 그 연구소는 그 주변에 기업들이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기업에서 과제를 가지고 오면 그 과제를 기업의 연구원들과 또 학생 연구원 그리고 교수님들이 같이 거기서 그 과제를 해결해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서 다시 기업은 보다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그 학교의 학생들이 거기에 다시 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도 열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R&D 수요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수요 조사를 하면은 이게 대부분 국책 연구기관들에서 이런 걸 연구했으면 좋겠다라고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가 거기에다가 국가 R&D 사업이라고 돈을 쏟아붓는데 실제 민간에서 연구는 안 나와요. 연구 다 거의 끝난 거 있잖아요. 예. 거기에 조금 더 하면 되는 거에다가도 R&D 예산 청구해가지고 청구해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할 확률이 높습니다. 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저는 이제 성공할 부분에 계속 R&D 투자한다. 이 말 자체가 성립 안 되는 거죠. 때가 왔다. 예.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인지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또 실패를 통해서도 개인의 인적 역량, 예. 또 혁신 역량이 개인적으로 기업에 쌓이잖아요. 예. 이런 전체를 봐야 되는데 예. 따라서 정부가 뭘 이렇게 어떤 산업이나 기술을 찍어서 지원하는 방식 이거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 예. 그 점만 우리 확인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민간에서 그런 R&D 수요도 가져와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댓글을 조금 오늘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작 초반에 우리 하태경 의원님께서 네. 경제 공부합시다 이렇게 이제 올려주셨었어요. 네. 예. 그리고 지금 궁금한 것들 많이 올려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지금 또 강중구
아마 이제 우리 시청자분은 내용의 디테일과 세밀함이 없이 좀 추상적으로 진행된다. 사례를 좀 많이 들어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만 너무 그러다가 재미없다 소리 들을까봐 예. 뭐 그런 점도 있네요. 잘 또 챙기겠습니다. 예, 또 한번 사례를 찾아서 저희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조금 더 Q&A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그 질의응답, 아유 Q&A 시간이 벌써 됐네요. 저희가 이렇게 웃고 떠들진 않았네요. 웃지도 않았고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 나누는 동안 벌써 30여 분이 흘렀습니다. 우리 Q&A 좀 혹시 뽑아주셨나요? 아니면은 댓글을 한번 다시 이렇게 훑어볼까요? 예. 아까 전에 제가 이제 그 반도체 설비 얘기 저희 잠깐 드렸는데 그 반도체 우리 수출이 굉장히 많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전문가한테 들은 얘기 그리고 최근에 기사도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가 납니다. 반도체 우리가 수출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지만 반도체의 수출량으로 보면 양이 늘은 것이 아니다. 반도체의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출액이 늘어난 것이다 라는 지적을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그것도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결국은 생산한 양이 많이 늘어나야 생산을 많이 해야 고용도 많이 늘어나고 이러는 건데 그게 아니라 단순하게 세계의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지고 수출액만 늘어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만큼 고용이나 이런 효과가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런 점도 있고요. 근데 중요하기는 하여튼 우리나라 반도체 제조 기술은 사실 지금 기술이 100이라면 100을 다 쓰고 있는 단계가 아니거든요. 사실 뒤따라오는 기업들이 아직 충분히 개발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로 기술력 발휘를 조정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도 잘 발전하기를 바라는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ICT 기업에 대해서 충고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렇다. 그래. 반도체 잘 만들고 특히 그 디스플레이 잘 만들고 그런 ICT 기업 중에서 제조 공정을 잘해서 생산성 높은 부분은 인정한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부분 그다음에 정보 서비스 부분 이런 부분은 너무나 취약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 그다음에 기본 설계가 가능한 기술, 아까 그 장비 같은 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봐요. 그래서 ICT 강국입니다, 한국이. 그런데 지금과 같이 제조 쪽에 공정기술 중심으로 편중된 이런 강국으로는 안 되고 소프트웨어라든가 서비스의 영역, 특히 인공지능과 연관된 새로운 분야에 대한 좀 이렇게 경쟁력 개발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 분야로 이제 빅데이터, 4차 산업으로 넘어가고 그런 부분들을 하려면 우리가 규제 개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좀 뒤처지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주제는 이 단기적으로 뭐 분기별이나 월별로 발표되는 성장률 그 자체, 고용 통계 그 자체, 경기 전망 그 자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너무 거기에 매여서 정쟁을 하거나 논란을 빚거나 거꾸로 단기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 좀 품질 낮은 정책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크게 한번 긴 추세를 보자는 건데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구조적 장기 침체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통계 몇 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산성 부분인데요. 다음 표 한번 띄워주시죠. 잠깐만 짚어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노동 생산성이 07년 이전에는 약 3.4%였습니다. 그런데 2011년 이후에는 1.4%로 즉 생산성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 표를 한번 봐주세요. 저 오른쪽 끝에 보면 뭔가 쭉 떨어진 것 같죠? 그게 2018년 올해 2월부터 뚝 떨어지고 있는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기업의 설비 투자가 주춤하고 낡은 설비는 퇴장을 하고 또 외국으로 나가는 기업들 감안해 볼 때 우리나라 제조업의 생산 능력 자체가 올해 들어와서는 후퇴하고 있다. 저 굉장히 무시무시한 통계입니다. 저게. 자, 그래서 잠재 성장률 한 10년 이상 쭉 이렇게 기여도를 보면 여러분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이제 까만 부분입니다. 이른바 총요소 생산성, 즉 노동 투입량이나 자본 투입량에 의한 성장 말고 이른바 제도, 그 기술,
그다음에 뭐 인프라 예.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총요소 생산성 규제 문제, 노동시장 문제 예. 이런 총요소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측면을 저 한국은행 통계 자료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아까 장기적인 이런 그 침체, 구조적 장기 침체의 한 측면을 이제까지 저희가 공급 측면에서 봐왔다고 한다면 이제 소비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예. 표도 한번 봐주시죠. 소비 측면에서 보면은 자 녹색이 이제 가계 우리 일반 국민들의 이제 소비가 잘 돼야 또 뭐 경제도 그렇죠. 발전될 예.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한 6%대의 증가율을 보이다가 지금은 한 3%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요. 예. 2017년도까지 그렇다가 2018년도 들어와서는 가계의 최종 소비 지출이 더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통계가 지금 안 보이고 있는데 더 떨어져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 빨간 게 뭐냐면은 우리 국민들이 외국에 가서 나가서. 이제 돈 쓴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해외 여행 가서 뭐 이런 거 쓰거나 하는 것들이 잡히는 거죠. 네, 외국에 가서 돈 쓰는 비중이 거의 최근 들어서는 몇 년에 걸쳐서 해마다 10% 이상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크게 보면 우리 GDP가 1,700조, 예. 그중 1%가 17조, 예. 2%가 34조 안에요. 예. 지금 34조 정도가 GDP 통계는 잡혀 있는데 예. 해외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고용이나 소비 파급 효과는 없는 그런 예. 거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더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겁니다만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언급했던 거예요. 이제 예. 길게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가계 대출 속도가 너무 늘어서 예. 저것 때문에 소비가 근본적으로 안 느는데 예. 역대 정부마다 빚내서 집 사라, 대출을 늘려고 빚내서 하는 집 사라. 방향으로. 예. 이것 때문에 단기 부양하느라고 이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못했고 현 정부 들어와서도 저걸 줄이는 것이 미흡했다. 그다음에 제가 표로 안 만들어 왔지만 이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예. 복지가 취약하다 보니까 노후복지 이런 게 안 돼 있으니까 이제 50대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발발 떠는 거지. 예. 소비를 줄이고 예. 아무튼 노후를 위해서 계속 친구들하고도 예. 2차 가자 이런 것도 없고. 없고. 물론 2차가 꼭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 근데 어쨌든 노후를 위해서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죠. 예. 현재 소비를 줄여서. 그러니까 복지도 제대로 해야 예. 현재 또 소비도 늘릴 수 있는 거죠. 장기적인 이 침체를 막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런 정도의 내용이고 제가 잠정적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따라서 현재 아까 요 표 잠깐 한번 띄워 보실까요? 한국은행이 뭐 현재 잠재 성장률이 우리나라 2016년에서 2020년까지는 한 2.8% 후반대다. 2.8%대다. 요 정도 성장하면 우리나라 인플레이션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최대치다. 지금 한국은행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예. 제가 볼 때는 10년 이상 저생산성과 총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구조 침체, 그러니까 침체가 왔던 그 결과치를 어느 정도 반영한 것이라 예. 과연 우리나라 성장 잠재력이 저거밖에 안 되느냐? 저는 구조 개혁을 다 제대로 한다면 저거보다 높다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우리의 경제 정책을 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미국 경제 성장률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보다 높다. 예.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정부는 저 잠재 성장률 수치에 뭐 가까이서 우리가 경제가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자꾸 변명을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구조개혁이 지체된 결과치로서의 잠재 성장률이기 때문에 예. 제대로 경제 정책을 해서 구조개혁도 하고 총수의 부진도 만회를 하고 하면 더 경제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거다. 잠재 성장률을. 예. 제가 말하는 것은 단기적인 성장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 잠재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전에 이제 그 잠재 성장률 말씀하신 부분을 역으로 말씀드리면 구조 개혁이 늦춰지는 동안에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네. 잠재 성장률이. 근데 구조 개혁을 안 하면 이게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지금 이 2점 몇 퍼센트 후반대에서 뭐 안정화돼서 더 이상 안 떨어질 것이 아니라 구조 개혁을 안 하면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구조 개혁을 해서 이것을 끌어올리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네.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 경제에서 위기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구조 개혁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기존 그 2.8% 안팎의 예.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수준 언저리에서 실제 성장률이 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빠졌습니다. 이런 논의를 하지 말고 네. 아 그동안 우리가 12여 년 이상 중국이 추격해 오는 거 깜빡 우리가 제대로 각성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구조개혁을 늦추고 또 총수요가 부진되고 있는 가계대출이 너무 크다든가 복지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든가 이런 걸 좀 제대로 못 해결하고 온 측면을 제대로 본다면 훨씬 말하자면 성장 잠재력을 키우면서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자리 한번 띄워봐 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구조 개혁을 해서 우리가 잠재 성장률을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뭐 제 얘기가 아닙니다. IMF 뭐 우리한테는 별로 기분 좋은 기구가 아니죠. 뭐 우리가 외환위기 때 하도 뭐 당해서 그런데 어쨌든 저기서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한국 경제를 분석했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 구조 개혁을 제대로 하면 향후 10년간 성장 잠재력을 1.25% 올릴 수 있다.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3.25%를 유지할 수 있다. 구조개혁이 없으면 2025년도에는 아예 2.0%대로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이에요. 예, 개혁을 하지 않으면 2% 후반에서 우리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구조개혁을 잘하면 고령화 시기에 그 사회에서도 충분히 어떤 우리가 다시 생산성을 이끌어 올려서 우리가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기존의 성장률 그래프 속에서 뭐 좀 단기적으로 돈을 좀 더 쓰거나 뭐 어떻게 해서 조금 성장률을 더 시연한다 뿐만 아니라 이 성장 그래프 자체를 한번 점프업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구조개혁을 잘하고 총수요 부준에 대한 문제점을 잘 해결하면 저는 이제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기 때문에 지금 너무 단기적인 지표를 갖고 정부가 자랑하다가 그 다음에 나쁜 통계를 보면 또 우울해지고 또 변명을 뭐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그거마저 나빠져서 이제 또 할 말이 변명이 안 없고. 되고 또 일부 야당은 뭐 기승전 최저임금이에요. 무조건 최저임금 뭐 이렇게 해서 마치 우리 경제가 잘못되고 있는 점이 다 최저임금 탓인 마냥 최근에 급격히 오른 것은 문제지만 오랫동안 쌓여온 저생산성과 총수요 부진이라고 하는 구조개혁이 지체된 우리 경제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만성질환을 고쳐나가자 이제 이게 저의 문제의식인 거죠. 그래서 지금 설명해 주신 그 IMF에서의 어떤 진단들 이거는 반드시 뭐 한 기관에 뿐만 아니라 여러 국제 기관에서도 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자체적으로 우리가 판단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문제에 대한 인식을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진단을 다들 똑같이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해법, 처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 이 큰 틀에 대한 처방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그것들을 이제 실천해 나가는 게 경제 정책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또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질문을 딱 적시해 주셨네요. 구조개혁, 무슨 구조를 개혁하나요? 그와 관련해서 오늘 시간 되는 데까지 또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오늘은 단기적인 경제 지표를 보고 일희일비하고 그것을 놓고 서로 머리채 잡고 싸우고 이런 거 말고 역대 정권 이래 계속해서 폭탄 돌리기를 해오면서 구조개혁이 늦춰지고 그래서 생산성이 낮아지고 총수요가 부진해서 성장 잠재력 자체가 레벨 다운돼 있는 거를 한번 올리면서 고용 문제든 분배 문제든 이런 것을 같이 풀어가자. 이게 이제 저의 문제의식이라는 점을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뭐 어떻게 할래? 재미없는 얘기지만 지금부터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올려주시죠. 자, 그러면 구조적인 장기 침체를 극복하고 잠재 성장률을 레벨업하기 위한 정책 조합이 뭐냐?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뭐 하늘나라 안드로메다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경제학 책에도 잘 나와 있고 예. 또 그동안 우리가 표가 안 되니까 좀 잘 안 안 하고 했던 미뤄놓은 거. 것들 예. 그다음에 적당히 떼어왔던 것들 그것들을 간추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세 가지 경제 정책을 같이 하자. 예. 하나는 구조개혁 정책을 하고 예. 또 하나는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 같은 거시 거시도. 경제 정책이 요 경제 상황에 맞게 잘 돌아가자. 예.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정책을 잘해서 예. 좀 어려워지는 분들이 국가로부터 충분히 디딤돌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좀 역동적으로 구조개혁하는 데 대한 수용성을 좀 더 예. 갖도록 하자. 예. 이런 내용들이에요. 아까 하태경 의원이 구조개혁 뭐 할 거냐부터 물었으니까 예. 뭐 제가 요 표에 있는 대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해야 된다. 예. 이것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한계 기업을 자꾸 지원하기보다는 한계 예. 기업은 자동적으로 퇴출하는 퇴출되고. 그 아픔을 감수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괜찮은 중소기업들이 스마트 공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예. 계속해서 노력을 해줘야 되고 또 기존 우리 대기업들 경우에도 반도체를 제외해놓고는 지금 다 생산성, 경쟁력, 수출 다 떨어진다는 걸 떨어졌죠. 확인했으니까 예. 이제 그걸 위한 노사 간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다음에 기술 투자를 제대로 하는 거죠. 예.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산업기업 구조조정에 관해서는 아까 제가 조선업의 예를 드렸고 지금 자동차 이대로 가다가는 큰 코를 다치니까 예. 자동차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노력과 또 필요한 일부 구조조정들이 함께 가줘야 된다. 예. 이런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구조개혁과 관련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까도 말했지만 규제 완화 규제 완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무조건 다 규제를 낮추자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해당되는 내용, 예. 금융의 건전성에 해당되는 내용, 예. 이거는 지켜야죠. 마구잡이 풀면 안 돼요. 예, 이거는 이제 규제를 지켜야 제대로 하고. 지키되 예. 그 외 부분, 그러니까 예. 어떤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 예. 이런 부분 또 시도를 해볼 거냐 말 거냐 예. 이거는 것은 가급적 할 수 있게 하면서 일정 양산 단계나 본격적인 사업화 단계 때 좀 제도화, 규율화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꾸자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구조개혁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혁신 생태계입니다. 아까 R&D는 잘 지적을 하셔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고 예.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혁신을 협동적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저는 대기업 특히 벤처 지주회사들에 대한 지금 너무 지주회사가 사실은 지금 금융회사를 못 갖게 하고 있죠. 너무 문제가 많아서 그것도 문제입니다만은 그래도 이 기업형 벤처 캐피탈에 관한 한은 예. 조금 이렇게 지주회사의 규제를 풀어줘서 예. 오히려 벤처기업과 이렇게 개방적인 혁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동개혁인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예. 이거 말하자면 잘 보호되고 있고 임금이 높고 그다음에 주로 그 호봉제, 예. 금순서 연금 연수에 따라 돼 있는 이 부분 때문에 예. 중소기업 또 그보다 좀 더 어려운 이런 영세기업 이런 쪽으로 자꾸 전가가 되고 있다는 사실. 예. 또 이런 점이 그 해당 기업의 기술력도 떨어뜨리고 그분들의 소비 능력도 약화시키고 예. 이런 점들을 개혁해야 되고 특히 이제 직업훈련 교육개혁 문제인데요. 저걸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는 차차 또 다음에 기회 있으면 좀 하도록 하고 저런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미래 대비 경제 시스템으로의 제도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너무 정부 주도형을 어떻게 좀 줄여내고 정부는 돕는 쪽으로 예. 생태계를 만드는 쪽으로 역할을 하고 민간의 창의가 정말 핵심이 되어서 성공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그런 여러 연관된 얘기들입니다. 구조개혁은 대충 저런 내용인데 하태경 의원이 GM도 지원이 아니라 퇴출이 맞지 않나요? 아니요, 그건 조금 다른 문제죠. 그렇죠. 예. 예, 그건 이제 시장에서 판단할 일이고 예. GM의 문제는 글로벌 GM의 경영과 연관돼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가령 미국에 GM이 있고 전 세계 GM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한국의 나름대로 이 GM의 역할을 뭔가를 뭐로 할 것인가 것이냐. 이 문제에 예. 관련해서 예. 알짜 라인은 다 외국에 놓고 예. 또 우리나라는 좀
나쁜 라인을 예. 가령 놓는다 이렇게 예. 하면 글로벌 GM의 문제가 또 이게 개재가 되는 거거든요. 예. 다만 저는 GM 근로자들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예. 이런 점에 대해서는 함께 봐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한국 GM도 양적으로 어떻게 늘릴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알뜰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어떻게 바꿀 거냐. 그렇죠. 예. 이와 관련해서 글로벌 GM이 한국 GM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의 선순환적인 생태계 속에서 이것을 볼 거냐 아닐 거냐 그런 문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그 개별 기업에 대해서도 이렇게 경영 위험에 처해졌을 때 그럼 정부가 나서서 이거에 어떤 돈을 대서 살릴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판단을 요즘 많이 이제 그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우조선해양도 그렇고 STX조선, 성동조선 뭐 지금 GM 문제까지요. 근데 STX하고 이제 성동은 이미 일단 일단 됐고요. 네, 네. 근데 이 개별 회사들에 대한 판단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 회사에 일하고 있던 근로자들의 고용 문제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 회사를 그냥 냅두면 문을 닫을 수도 있다. 그러면은 다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으니까 정부가 돈을 넣어서라도 계속 그걸 유지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논리가 굉장히 많이 이제 퍼져 있는 거죠. 근데 방금 우리 김성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그런 개별 문제를 풀 때 사회 안전망하고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한계 기업인데 돈을 계속 쏟아부어서 이제 한계 기업을 지나서 좀비 기업으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회사가 살아있게 한다면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서 결국 낭비를 계속 초래하는 것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STX 조선인데요. 예. 국채은행이 4조 5천억 원을 사실상 출자나 다름없이 지원을 했는데 예. 하자마자 문 닫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돈은 다 국민들 돈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감안해야 되고 또 경쟁력이 있는데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몰린 경우는 예. 지원을 해서 또 약간의 정상화시키고 경량화하고 알뜰하게 만든 다음에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할 문제다 이렇게 보고요. 예.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사회 안전망에 대한 강화 부분이 이런 구조 조정할 때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지 정책의 한 틀에 또 같이 우리가 논의할 부분입니다. 네. 나머지 제가 구조개혁은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솜사탕이 아니라 약간 좀 이렇게 스쿼트 운동도 하고 뭐 조깅도 하고 또 아령 갖고 이렇게 근육도 키우고 또 아주 유연성도 만들어서 하는 이제 그런 변화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경쟁력을 잃어가니까 중요한 거고요. 근데 거시 정책은 이제 크게 봐서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저는 자꾸 정부가 돈을 조금 쓰는 거에 대해서 자꾸 퍼주기다 이런 말을 자꾸 하는데요. 저는 그거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잘 못된 프로그램이 잘 안 된 재정 정책으로 돈을 사실상 날려버리는 식으로 쓰는 거는 문제죠. 그건 진짜 퍼주기죠. 그건 진짜 퍼주기인데 일반적으로 내년에 가령 9.7% 정도 올해보다 확대 재정 하겠다. 저는 막 그런 정도 가지고는 만약에 구조개혁을 잘 한다는 전제라고 한다면 왜냐면 구조개혁을 열심히 하면 약간 아픈 부분이 생기잖아요. 고통도 따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구조개혁을 아예 하지도 안 하면서 10% 가까운 재정 지출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고 그렇죠. 그다음에 10% 가까운 재정 지출을 하면서 보면 이제 급하게 이렇게 예산 짜잖아요. 품질 낮은 예산, 실효성 낮은 예산, 경제에 궁극적으로 도움이 안 되거나 중복되거나 뭐 이렇게 되는 예산은 좀 그다음에 공무원 자꾸 늘리는 거. 미래까지 생각해야 되는데 미래를 생각 안 하는 단기적인 그런 이제 사고방식에서 나온 그런 정책들, 예산 사업들. 그러니까 이 거시 정책 중에 이제 한국은행이 쓰는 금리 정책, 통화 정책은 매우 무차별적인 정책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기업이나 가게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금리 정책은 똑같이 적용되는 데 비해서 따라서 이거 파장이 크고 또 그런데 또 무차별적인 만큼 정책의 초점은
또 이렇게 초점이 있는 정책을 하기는 어려워요. 어렵죠. 예. 근본적으로 총수요를 좀 늘려주거나 줄여주는 그런 예. 효과만 있는 건데 재정 정책은 아니단 말이에요. 예. 같이 돈 푸는 정책이지만 예. 프로그라마해서 돈을 어디에 쓸 건가를 만들어서 쓰는 정책이잖아요. 예. 그래서 타겟팅된 그래서 정확하게 아픈 곳을 딱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치료해 주는 곳으로 예. 가야죠. 그런데 예. 과연 우리 재정 정책을 그렇게까지 잘하고 있느냐? 그 점은 의문이에요. 그래서 총량이 너무 많이 늘었다고 따지기보다 제대로 늘렸느냐, 예. 예산 프로그램이 제대로 됐느냐 이 점이고 또 재정의 소득 재배분 기능은 뭐 우리나라가 OECD 중에서 거의 꼴찌에 가까우니까 예. 재정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낸 세금을 통해서 조금 더 혜택 받도록 하는 것 이것은 건강한 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한국은행에 최근에 뭐 금리를 자꾸 조금 더 올리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과연 이렇게 거시지표가 나빠지고 있는데 자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질문이 있죠. 야, 미국이 뭐 금리를 자꾸 올리니까 우리도 따라서 올려야 되는 미국 거 돈이 아니냐. 더 안전한 돈이고 예. 우리나라 돈은 외국에서 잘 안 쳐주는데 그러니까. 금리까지 0.75 이상, 예. 1% 이상 높아지면 어떡할 거냐. 저는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기준금리보다 많이 높아진다고 1% 정도 네. 높아진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간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준 금리와 시장 금리가 좀 우리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점도 예. 있고 중간에 또 이 환시장이라는 환시장. 매개체가 예.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나간 돈이 뭐 돈이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채권이나 이제 증권 시장에 들어오는 그렇죠. 건데 예. 또 우리나라 시장만큼 예.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시장도 잘 없어요.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뭐 채권 시장에 채권 샀다고 해서 돈 뛸 염려는 거의 없잖아요. 없죠. 예. 일본보다 우리가 더 안정적인 평가가 신용 평가가 높으니까 그래서 저런 점은 외환 시장 글로벌 자본 흐름을 잘 모니터링해야 될 문제지. 미국과 기준금리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안 된다. 그래서 무조건 한국은행 금리를 따라 올려야 된다는 이런 것은 그건 잘못된 신화라는 거죠. 근데 좀 이런 구조적인 장기 침체에 대응할 수 있는 완화적 기조의 통화 정책이 저는 당분간 필요하다. 물론 구조개혁을 전제로 하는 얘기입니다. 예. 구조개혁 안 안 하면서 하면서 금리 적극적 안 재정 올리면- 정책하고 예. 금리를 완화적으로 계속하면 당뇨병 걸리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저는 거듭 음, 잘 정책을 조합해서 하기를 음. 말씀드리고 수요 부분은 뭐 이미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려서 복지도 잘해야 되고 가계부채 당장 뭐 이렇게 자꾸 늘어가는 부분을 막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이제 앞서 그 구조개혁이라는 큰 정책의 하나와 그다음에 거시경제 정책, 그다음에 사회복지 정책 이 세 가지 큰 틀에서 좀 오늘은 좀 구조개혁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많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뭐 거시정책이나 사회복지정책은 지난번에도 또 저희가 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구조개혁에 대해서 좀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렸다는 점이고요. 질문을 계속 좀 주셨어요. 우리 그 또 댓글에 권은희 의원님도 들어오셔서 열공합시다 하셨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쭉 보니까 신용현 의원님도 그 품질 낮은 예산에 대한 그 단어에 대해서 정말 너무 적절한 표현이다라는 또 말씀. 오늘 유난히 우리 의원님들께서 공부하러 이제 오셨는데 소문이 났습니다. 이거 재미는 없지만 유익하다. 공부 좀 된다. 재미없는 건 제 탓이 아니에요. 사회가 그러니까 MC가 잘해야 재미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저기 메뚜기도 원래 경제는 재미가 없어요. 네. 제가 조금 어디 가서 이렇게 책임 전가하면 안 되죠. 배워 오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그 질문 나온 것 중에 중국 반도체에 우리가 뒤처질 위험이 있지 않느냐 이걸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거는 낮은 지식이지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경제 산업에 대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분한테 한번 기회가 있어 들었는데 이 반도체라는 게 워낙 첨단 산업이고 진짜 아주 약간의 차이로 인해서 품질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중국이 지금 반도체 굴기라고 하면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지만은 결국 그 품질에 대한 그 차이를 쉽게 따라오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반도체 시장이
단순히 어떤 중국의 투자의 그 규모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위험이 올 것이다라기보다는 그 약간의 그 기술력의 차이로 큰 품질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그 부분을 더 자세히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반도체의 투자가 설비 투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규모보다는 기술 투자가 기술의 차이가 얼마나 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더 많이 봐야 된다. 하지만은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간 내에 우리가 잡힐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우리가 오히려 기존의 기술력이 워낙 좋은 걸 계속 향상시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잡히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이제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물론 이제 그렇지만은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반도체 수요량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계장치에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특히 사물 인터넷이나 또 빅데이터를 하기 위한 뭐 AI를 하기 위한 모든 그런 소프트웨어나 이제 하드웨어에 반도체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기술력을 계속 가지고 간다면 세계 시장에서 계속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희망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 의원님 말씀은 뭐 반도체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오늘 이제 걱정했던 것은 반도체가 갖는 것은 고용 파급 효과도 낮고 그 다음에 장비나 소재의 경우에는 우리 것이 아니고 다 외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또 ICT에서 우리가 그렇게 반도체 혹은 뭐 디스플레이 중심으로 제조 공정 기술만 갖고 버티고 있는 것이 과연 ICT 경쟁력이냐, 소프트웨어 쪽, 또 정보 서비스 쪽 이런 쪽이 취약하지 않느냐 이런 점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러 산업이 제대로 잘 발전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와 관련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조개혁 정책과 거시경제정책, 적극적인 거시경제정책이죠. 경기 지원형 거시경제정책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정책. 이 세 가지 정책을 함께 잘 섞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의 근본적인 굵은 정책을 위해서는 정당 간의 정치적 합의가 많이 필요한데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최근에 들어와서 좀 일방적인 좀 이런 그 국정을 하고 경제 라인을 인사를 하면서도 뭐 둘이가 늘 싸우니까 뭐 이렇게 잘랐다는 설명은 하지만 앞으로 그럼 경쟁식을 어떻게 가겠다는 얘기인지는 더 설명을 안 하고 또 그동안 너무 위원회나 수석 보좌역 해서 뭐 보좌관해서 굉장히 많았잖아요. 청와대의 경제참모들이 그 라인을 좀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 위원회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고 저는 그래서 걱정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 바른미래당은 만약에 정부가 생각을 바꿔서 우리가 우리 정책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야당의 얘기도 들어서 정책적으로 정책을 새로 전환하겠다. 새로 정책 합의문을 쓰겠다. 저는 이 정도가 된다면은 우리 바른미래당은 뭐 안 도와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협치라는 말을 너무 자기들 도와주면 협치고 아니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렇게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구조개혁을 위한 또 거시정책과 구조개혁과 사회복지를 늘리기 위한 굵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력을 현 정부가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전국 운영을 할 것인가를 깊은 고민을 할 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자, 벌써 이제 1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태경 의원님의 댓글이 성시경의 개념 교육 베리굿 이라는 찬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1시간 동안 성시경 또 경제를 맛있게 한번 저희가 풀어봤습니다. 저희 당에서 예전에는 이제 바담바담이라고 해가지고 또 유튜브 그다음에 이렇게 페이스북 라이브를 했었고 요즘 뭐 많은 그 정당과 또 정치인들이 그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서 이제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도 이제 계속 이렇게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채널들을 계속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준비한 것들 국민들로부터 또 바로바로 평가받으면서 또 소통해가면서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우리 김성식 의원님 인사 말씀 해주시죠. 네. 오늘은 제가 사실 재미없다 소리 들을 각오를 하고 단기적인 이 지표 논란보다 우리 경제의 만성 질환의 본질을 한번 좀 보자고 그렇게 준비를 해 왔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고 복잡하긴 합니다만 두 가지 생각을 머릿속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뭐니 이렇게 사변적 논쟁 백날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고요. 단기적인 지표 개선에 급급해서 단기적인 단편적인 정책 해봐야 그것도 뒤탈이 따른다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한 10년 정도 뭔가 장기적으로 나빠지고 있구나. 그러면 뭔가 굵은 숙제를 찾아서 해결해야 되겠구나. 그런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경제 현실을 놓고 우리 국민의 삶을 놓고 경쟁치를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는 우리 경제 시스템을 뭔가 혁신 친화적인 쪽으로 바꿔가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그러니까 기득권이 아니라 뭔가 창의적으로 혁신하면 더 많은 영업이익도 없고 보상을 받게 하고 공정하고 활력이 있는 기업 생태계를 가꾸어야죠. 규제 개혁을 포함한 제도 개선해서 또 생산성을 높이자. 이게 이제 한 축의 이야기고요. 또 안쪽의 이야기는 이제 사회적 안전망, 복지를 강화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적 역량을 키울 기회를 넓혀드려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기에 필요한 여러 인재들을 지금 대학에서 잘 못 길러내고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줄 건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정부 예산은 소득 재배분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고 각 분야의 고용 안전망, 그다음 질병에 대한 안전망, 여러 가지 이렇게 노후에 대한 안전망 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데 이거를 뭐 그냥 인기나 의식해서 얼마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복지의 우선순위, 그다음에 전달 체계의 개선 문제, 통폐합 문제 이런 걸 잘 해나가면서 해가자. 그렇게 하다 보면 뭔가 변화하고 혁신하는 이런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함께 수용하면서 우리 경제 체질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그 결과로 분배도 더욱 좋아지고 고용도 더욱 좋아지는 그런 경제를 한번 생각해보자. 뭐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재미없지만 오늘은 이런 큰 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으니까 한번 기회 닿으시면 제가 오늘 PPT 자료로 드린 것도 한번 좀 반추해 보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또 우리 성시경과 재밌는 경제 같이 얘기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저희가 또 더 진지하게 더 도움이 되게 여러분들의 근육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들로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주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